아마 뉴스 봤으면 알겠지만 우리 동네도 수해가 심했단다. 나도 며칠이나 체육관에 대피해 있으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다행히 다친 데는 없이 무사했는데 그게 창고에 있던 너희 짐들 말이다. 집에 물이 들어차서 죄다 못 쓰게 된 것 같다. 망가졌다고요? 전부요? 거의 다 그래. 꺼내보니까 곰팡이도 많이 슬었고 기계들은 전부 못 쓸 것 같더라. 아니, 비 온다는 소식이 있었으면 사설 업체에 옮기시고 나중에 청구하든 그렇게 하셨어야죠. 저희 살림인데 그렇게 막 다루시면 어떡해요. 지금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묻지도 않는구나. 사람도 미처 대피를 못할 뻔했는데 뭘 미리 알라는 거야? 나 씻지도 못하고 대피소에서 며칠을 있었어. 창고 생각도 못할 만큼 정신이 없었고 그걸 이해는 못하겠니? 엄마, 이 사람도 머리로는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우리는 손쓸 도리도 없었던 거잖아. 그냥 새로 살 때 엄마가 좀 보태줘? 그럼 내 엄마는? 엄마 집은? 내 살림은 손해 아니니? 내가 손해본 게 더 큰데 너네한테 보태줄 돈이 어디 있냐? 진선 씨는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짐 이야기부터 쏟아내는 태도에 속이 확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수해로 며칠을 대피소에서 지냈고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와 이 사단을 마주했는데 정작 아들 며느리는 자기들 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숨기지도 않는 겁니다. 결국 진선 씨는 아들 며느리와 크게 다투게 되었고 갈등이 고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죠. 하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어느 날 지역 재난관리센터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그 여름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한해 일부 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막막하던 차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일로 한숨은 돌렸지만 평생 남의 옷에 생긴 구멍은 야무지게 메워온 진선 씨도 아들 며느리와 사이에 벌어진 깊은 틈만은 도저히 메우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60대 중반의 신진선 씨는 바닷가 마을 끝자락 오래된 동백나무 옆에 자리한 작은 수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판은 햇들목 수예방이라 적혀 있고 해가 드는 방향을 따라 놓은 창문 너머로는 이따금씩 갈매기가 스쳐 지나갑니다. 문을 열면 짧은 풍경 소리벨이 울리고 안쪽으로는 자수틀과 뜨개실이 정돈된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예방 옆쪽에는 진선 씨가 직접 만든 어망도 걸려 있습니다. 근처 어촌 마을 어르신들이 낡은 어망을 들고 오면 바늘질을 도와주다 보니 직접 어망을 만들게도 되었죠. 말보다 손이 먼저 가는 성격답게 진선 씨는 늘 그렇게 행동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선 씨의 남편은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응급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손에 온기만 남긴 채 가족은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남매는 각각 수도권과 부산에서 독립해 지내고 있었기에 이후로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초 읍사무소에서 진선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폐교를 예술촌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라며 그 안에 하나의 교실을 맡아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무료 공예교실을 열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배우며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공간. 평생 작은 꿈으로 간직해왔던 일이라 진선 씨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되나요? 젊고 잘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선생님만큼 믿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 마을에서 제일 손끝이 야무지시잖아요. 진선 씨는 폐교의 교실을 직접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수락 의사를 전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는 삐걱이는 소리가 났고 벽면엔 예전 칠판 자국이 10개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사용되던 교실들은 이미 잊어버린 줄 알았던 동심이 피어오르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진선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공예교실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사는 딸 부부가 공방이 될 교실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딸 부부는 부산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공방을 보더니 다른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엄마, 이거 리모델링 예산 잡히면 엄마 명의로 창업 보조금 좀 많이 받아봐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자도 적잖아. 많이 받아서 우리 좀 빌려줘. 우리가 엄마한테 꼬박꼬박 갚을게. 그건 안 된다. 여긴 공공사업이라 기준도 까다롭고 그런 거 얽히면 나중에 골치 아프다. 엄마는 가족끼리 돈 얽히는 거 싫어해. 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썹 사이가 좁아지고 입꼬리는 미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딸은 잠시 시선을 떨군 채 가방을 움켜쥐고 교실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냥 엄마는 우리 힘든 거 알아도 모른 척 하겠다는 거네. 가족끼리도 믿고 기대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까지 원리 원칙 따지는 사람이었어. 진선 씨는 한 박자 늦게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엄마도 내 마음 몰라서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이런 일은, 특히 돈 얽힌 일은 나중에 꼭 뒤탈이 생긴다. 그땐 서로 얼굴 못 본다. 엄마는 그게 더 싫어. 형평성의 문제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진선 씨의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조차 이미 마음이 상한 딸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봄이 깊어질 무렵 진선 씨는 멀리 수도권에 있는 아들 내외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전해온 건 아들이었고 특별히 무슨 일이 있는 건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연락 끝에 불쑥 잡힌 방문이라 괜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마당 돌담길에 검정색 승용차가 들어섰고 진선 씨는 차 소리가 들리자 문간에 나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들은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넸고 며느리는 짧게 눈을 마주친 뒤 가볍게 목 인사를 하고는 차 문을 닫고 집 쪽으로 먼저 걸어 들어갔습니다. 엄마, 비도 오는데 집 안에서 기다리지 왜 나왔어요? 너네 우산 안 챙겨왔으면 비 맞으면 감기 걸릴까봐 그랬지. 먼 길 왔는데 피곤하진 않니? 두 사람은 적당한 인사말을 주고받고 거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아들은 말머리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미국 가게 됐어요. 회사에서 글로벌 순환 파견제 신청했는데 운 좋게 붙었어요. 3년간 샌프란시스코 지사로 정근 나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선 씨는 마음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자랑처럼 들리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지만 한편으론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래, 잘 됐네. 일 잘하니까 그런 기회도 오는 거지. 근데 뭐 살 곳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 사실 거기가 문제예요. 집은 어떻게 연계해서 구해주긴 하는데 정착 지원이 다 나오는 건 아니라서요.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가요. 그런데 요즘 환율도 그렇고 쉽지가 않네요. 아들 말을 들어보니 회사에서는 그렇게 돈을 주고서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좋은 기회라며 말끝이 흐려질 즈음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가게 이제야 자리 좀 잡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게 접고 같이 가자고 해서요. 말은 좋아 보여도 결국 저보고 희생하라는 얘기잖아요. 말투는 평온했지만 단단하게 닫힌 인매에는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진선 씨에게 불만을 감추지 않는 모습을 보아하니 아들 1인이 돈 좀 보태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 생활이야 좋겠지만 그것도 사정이 되는 사람이 가는 거지. 엄마도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라 도와주기 힘들어. 미안한데 내가 뭐 보태주긴 어렵겠네.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만지작거렸고
며느리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역시 조금은 기대한 눈치였는지 그만큼 실망한 것 같은 모습이길래 말을 더 아꼈습니다. 대신 급히 화제를 돌리는 쪽을 선택했죠. 아휴, 너네 가고 나면 명진이도 못 보겠네. 나 쓸쓸해서 어쩌니? 하하,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들어올게요. 걱정 마세요. 며칠 뒤 아들 내외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집을 정리해야 하는데 안에 있는 가구며 짐이며 다 처분하자니 곤란한 듯 했죠. 그냥 버리거나 팔기에는 아깝기도 했고 무엇보다 3년 뒤면 다시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라 더더욱 그랬습니다. 엄마가 하신다는 그 교실 2층에 창고처럼 비어있는 공간 있잖아요. 혹시 저희 짐 좀 거기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가구들도 아예 처분하기엔 너무 아깝고요. 잠시 뜸을 들이던 아들은 며느리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며느리가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 가게를 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장비는 팔지 않고 보관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진선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 공간은 자신이 소유한 것도 아니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건 안 돼. 거긴 내가 사적으로 계약한 공방도 아니고 공공사업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공간인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하잖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작게 들리는 한숨 소리 뒤로 아들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저번에 들으셔서 알겠지만 사실 집사람이 가게 정리하기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결국 가게 정리하면서 돈도 좀 못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본인도 꽤 힘들게 정리한 거라 집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 말 뒤로 아들은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강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그 빈 공간 엄마한테 할당된 공간이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냥 구석에 몰아두기만 해주시면 돼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진선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수락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진선 씨는 확인해 보겠다고 전화를 끊은 뒤 다음 날 읍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담당자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공간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용도로 쓰는 것은 괜찮고 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만 하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진선 씨가 너무 융통성 없게 굴었던 건 아닐까 머쓱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담당자의 확답을 들은 진선 씨는 결국 아들 며느리의 짐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짐을 수시로 옮겼다. 다시 들여놔야 할 일이 번거로울 것이 뻔했지만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잠시 보관해 주는 것뿐이니 아들 며느리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희생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폐교 2층 공간에 아들네 짐을 넣어두기로 한 뒤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진선 씨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날이 서 있었고 통화는 얼마 안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엄마, 나 하나만 묻자. 우리 대출 좀 이득 보자고 부탁했을 땐 공공사업이니 어쩌니 하면서 안 된다더니 오빠네 짐은 그냥 맡아줬어. 진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언가 설명해야 할 것 같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건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대출이랑 짐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야. 그게 왜 달라? 결국은 가족 편에 봐주는 거잖아. 엄마는 항상 그러더라. 오빠한테는 이런저런 사정 봐주면서 나한테만 꼭 이것저것 따지려고 하고. 딸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진선 씨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최대한 형평성 있게 행동했다고 생각했는데 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짐들 다 거기 쌓아두면 리모델링 들어갈 때 바로 들킬걸? 그거야말로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담당자가 보면 바로 짐 빼라고 할 거다. 그거는 이미 담당자랑 얘기해서 괜찮다고 답 들었어. 나중에 정리만 하면 상관없다고 했어. 엄마, 나도 다 갚을 수 있었어. 나 약속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오빠는 중요할 땐 늘 빠져나갈 구멍 찾는 사람이잖아. 왜 엄마는 그런 오빠만 자꾸 믿어줘? 그 말을 들은 진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만 진선 씨는 그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폐교 리모델링을 위한 견적 협의차 공공사업 관련한 윗직급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그 사람은 2층 공간을 둘러보다가 짐들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다 개인 짐입니까? 생활용품이나 가정용품을 보관하는 건 곤란해요. 진선 씨는 당황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전에 담당자분께 여쭤봤습니다. 사용기간 내에 필요한 용도로만 쓰고 나중에 원상복구하면 괜찮다고 하셔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함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순간 진선 씨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괜히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가 그 담당자가 괜히 혼나지는 않을까 싶었던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진선 씨 편의를 봐준 담당자를 위해서 보기에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선 씨가 대답을 못하고 침묵이 흐르자 관계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모델링 전까지는 이 짐들 전부 빼주셔야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진선 씨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예외를 만들었다가 일이 꼬이자 역시 처음부터 선을 잘 그었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들어왔죠. 집에 돌아온 진선 씨는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 왜 거기는 왜 말을 바꾸고 그런데요? 엄마도 곤란하셨겠네. 죄송해요. 나도 말 바꿔서 미안하네. 근데 이젠 짐을 좀 다른 데로 옮겨야 해서 이걸 어쩌나 싶어서 말이다. 그럼 어머님 댁 앞에 창고 있잖아요. 거기 잠깐이라도 좀 둘 순 없을까요? 너희도 알겠지만 우리 집 창고가 그리 넉넉하진 않아. 안에 든 짐도 많고 뭐 오래 보관할 만큼 상태도 썩 좋은 건 아니야. 바닷가라 부식될 것 같은데 그냥 사설 창고 하나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니? 사설은 비용이 너무 커요. 미국 와서 이것저것 적응하느라 정신없고 환율도 높아서 당장 큰 지출은 좀 힘들어요. 진선 씨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농담처럼 말을 던졌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공짜 창고냐? 나도 창고료 받아야겠어. 그런데 진선 씨가 농담처럼 뱉은 그 말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의 말투가 바뀌었죠. 안 그래도 해외 나와서 물가가 장난 아니에요. 저희 해외 나올 준비하는 동안 용돈 한 번 받은 적도 없는데 그런 말씀까지 들으니까 많이 섭섭하네요. 진선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장난이었는데 의도랑 다르게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장난을 받아줄 상황이 아니었겠구나 싶어 괜히 더 미안해졌습니다.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예민한 것도 있겠거니 하며 진선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진선 씨는 그 후로 며칠 내내 원래 창고에 있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엔 이참에 버릴 기회를 얻은 것들도 있었지만 정말 필요한 것도 있어서 정리가 꽤나 고됐습니다. 창고를 정리하고 아들 며느리 짐을 집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문제는 그걸 옮길 인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가구며 박스들을 혼자 옮기기엔 무리가 있었고 용달을 부르기엔 조금 아까운 양이었죠. 결국 진선 씨는 가까이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내 말이 맞았어. 결국 짐 다 빼게 됐지 뭐냐?
그래서 우리 집 창고로 옮겨야 되는데 혼자 하긴 좀 벅차네. 혹시 너네 시간 좀 내서 도와줄 수 있을까? 참나, 엄마 나랑 싸운 상태인 거 잊었어.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지. 됐어. 갈게. 며칠 뒤 딸 부부는 차를 몰고 와 폐교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며 가구들을 날라 차에 실고 다시 진선 씨 집 창고까지 옮기는 동안 말이 많진 않았습니다. 진선 씨는 그런 딸에게 참 면목이 없었죠. 그리고 그의 여름, 전국을 뒤흔든 폭우가 며칠이고 이어졌습니다. 바닷가와 인접한 저지대에 있는 진선 씨의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며칠 내내 새벽빛 없이 어둑했고 장대비는 종일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마련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동네 방송에서 긴급 대피 방송이 울렸고 진선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진선 씨는 뭐를 챙겨 나가야 하나 우왕좌왕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마을 방송이 다시 한번 대피를 재촉했습니다. 진선 씨는 더 이상 지체하다간 큰일이 나겠다 싶어 가방 하나를 챙겨 급히 집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시골 학교들은 고지대에 있어 재난시 대피시설로 쓰이곤 하지 않습니까? 동네 주민들은 하나둘 짐을 챙겨 폐교 체육관으로 향했고 그 풍경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실감이 났습니다. 평소엔 무료 공예교실을 준비하던 그곳이 며칠 동안은 임시 대피소가 되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은방 매트 위에 동네 주민들과 함께 누웠고 3355 요깃거리로 챙겨온 것들을 나눠 먹으며 겨우 끼니를 때웠습니다. 체육관 구석에 모여 앉아선 서로 집안 상황을 짐작하며 물이 얼마나 들어찼을지 상상만 했습니다. 진선 씨는 마음속으로 물이 다 빠진다고 해도 복구가 가능한 상황일까? 다시 수복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절로 먹먹해졌습니다. 정신없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누구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늦은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있어? 괜찮아? 뉴스에 엄마 동네 나온 거 봤어. 엄마 집도 그래요.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하는 걸 잊었네. 응, 지금은 학교 체육관에 있어. 여기 다 모여 있다. 엄마 괜찮아? 전기 들어와? 사진 좀 보내봐. 혹시 물 더 차오르면 어떡해. 무섭겠다, 진짜. 전화를 받는 내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늘 퉁명스러웠던 딸이 다급하게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니 더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며칠 내내 천장을 뚫을 것처럼 내리는 빗소리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 괜찮았을 리가 없었죠. 며칠을 그렇게 체육관에서 지낸 뒤 마침내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동네 주민들이 일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들 내외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해외에 있다 보니 작은 지방 마을의 수해 소식은 몰랐을 겁니다. 집은 예상보다 더 엉망이었습니다. 거실 장판은 들떠 있었고 벽지는 젖어 무릎 높이까지 갈라졌습니다. 가전제품은 대부분 쓸 수 없었고 부엌의 찬장 속 그릇들은 녹물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문득 창고에 있던 아들의 짐이 떠올랐습니다. 등 뒤로 흐르는 식은 땀을 느끼며 창고 문을 벌컥 열자 뚜껑이 벌어진 박스 안은 곰팡이와 습기로 뒤엉켜 있었고 전자기기들은 눅눅한 공기 속에 맥을 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가게에 있던 장비류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은 뒤 진선 씨는 조심스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뉴스 봤으면 알겠지만 우리 동네도 수해가 심했단다. 나도 며칠이나 체육관에 대피해 있으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다행히 다친 데는 없이 무사했는데 그게 창고에 있던 너희 짐들 말이다. 집에 물이 들어차서 죄다 못 쓰게 된 것 같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망가졌다고요? 전부요? 거의 다 그래. 꺼내보니까 곰팡이도 많이 슬었고 기계들은 전부 못 쓸 것 같더라. 아니, 비 온다는 소식이 있었으면 학교로 다시 옮겨두시거나 사설 업체에 옮기시고 나중에 청구하든 그렇게 하셨어야죠. 저희 살림인데 그렇게 막 다루시면 어떡해요. 순간 진선 씨는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짐 이야기부터 쏟아내는 태도에 속이 확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수해로 며칠을 대피소에서 지냈고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와 이 사단을 마주했는데 정작 며느리는 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숨기지도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묻지도 않는구나. 내 짐도 못 챙겼는데 너네 짐 챙길 겨를이 어딨니? 내가 일부러 창고에 버리고 왔겠니? 저희는 어머님 믿고 맡겼고 어머님이 맡아주시기로 했으면 책임은 지셔야죠. 그거 미리 조심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사람도 미처 대피를 못할 뻔했는데 뭘 미리 알라는 거야? 나 씻지도 못하고 대피소에서 며칠을 있었어. 창고 생각도 못할 만큼 정신이 없었고 그걸 이해는 못하겠니? 엄마, 이 사람도 머리로는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우리는 손쓸 도리도 없었던 거잖아. 엄마가 양해 좀 해줘요. 그냥 우리 돌아갈 때 좀 엄마가 보태줘. 그럼 내 엄마는? 엄마 집은? 내 살림은 손해 아니니? 내가 손해본 게 더 큰데 너네한테 보태줄 돈이 어디 있냐? 왜 그렇게까지 말해? 난 지금 그렇게까지 말해야겠다. 내가 너네한테 미안해서 연락하긴 했지만 이런 얘기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너무 섭섭하네. 결국 진선 씨는 아들 며느리와 크게 다투게 되었고 갈등이 고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죠.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모두 망가진 집을 수복하기 시작했을 때쯤 지역 재난관리센터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올여름 폭우 피해로 인해 보상을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막막했던 차의 단비와도 같은 지원금이었죠. 하지만 보상은 전면이 아닌 일부만 가능할 수 있다는 문구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해를 입은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니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직접 쓰던 냉장고며 가전제품, 들뜬 장판과 젖은 가구들만 정리해서 목록을 제출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들네 짐은 애초에 자신과 상관없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일로 아들 내외와 크게 다퉜고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채 연락도 끊긴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진선 씨 탓이 아닌데도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난번 리모델링 점검 당시 2층 집 문제로 민감했던 윗선 담당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요청드려서 짐 빼게 만든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때 두셨으면 수혜는 안 입으셨을 텐데 싶어서 혹시 그 짐들 피해를 보셨다면 공문으로 처리해 드릴 순 없겠지만 심사 쪽엔 제가 강하게 얘기해 두겠습니다. 증빙만 한번 잘 준비해 주세요. 아이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진선 씨는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래도 아직 사람 간의 정은 존재하는구나 싶어 상처 입었던 마음속에 잠시 잦아들었던 물결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로 아들 며느리에게 화해의 손길도 내밀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결국 진선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에게 연락하는 거라 바로 본론을 꺼내긴 머쓱해서 손주 얼굴이 보고 싶다는 핑계를 붙였습니다. 얘들아, 잘 지내니? 오래 연락 안 했더니 명진이 얼굴 좀 보고 싶네. 영상통화할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로 조용한 정적이 흐르다 이내 냉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이제 귀찮게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도 여기서 버텨보겠다고 아둥바둥 일하느라 정신없는데 이런 쓸데없는 전화 받는 거 솔직히 힘들어요. 진선 씨는 순간 가슴께가 조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잘라내는 말투라니. 아니, 너희 그 일로 아직도 이렇게까지 뿔이 나 있는 거냐? 화풀이는 이제 좀 그만해야 하지 않겠니? 화풀이요? 애초에 어머님이 우리한테 뭘 도와주셨는데요. 자금 마련해야 된다고 할 때 돈 한 푼 안 보태주셔서 저는 가게까지 접었는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짐 보관조차도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그걸로 물건 다 버리고 도대체 무슨 낯으로 연락을 하세요? 그게 아직도 내 탓이라는 거야? 어휴, 진정하고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럼 우리가 한국 돌아가서 뭘로 시작해야 하는데요? 짐 다 날아가고 여기서라도 돈 벌어야 하니까 바쁘다고요. 제발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귀찮게 전화하지 마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는 순식간에 끊겼습니다. 화해를 하고 싶어서 진선 씨가 다시 손을 내밀어 보았지만 얘기도 채 꺼내지 못한 채로 차갑게 단절됐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 진선 씨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천천히 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선 씨는 결국 본인 피해분만 정확하게 목록에 적었습니다. 애초에 그의 침수 피해는 광범위해서 전부 보상은 어려울 거란 안내도 있었고 일부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네 피해 물품을 넣는 대신 기준보다 덜 나올 수 있었던 항목까지 빠짐없이 챙겨 넣었고 자료 정리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진선 씨는 거의 전액에 가까운 보상이 가능해진 거죠. 잘 정리해서 서류 넣어주셔서 큰일 없으면 잘 처리될 것 같아요. 어르신, 운 좋으셨어요. 이 정도면 심사 통과될 겁니다. 진선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겨우 한숨 돌릴 수 있는 숨구멍 같았습니다. 억울했던 마음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았죠. 그리고 며칠 뒤 딸네 부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그 동네 계속 뉴스에 나오던데. 그 정도면 이사하셔야지. 집에 물이 다 찼잖아. 솔직히 거기 위험해서 엄마 혼자 둬도 걱정돼. 그냥 우리 집 와, 방도 남고. 됐어, 마음만 받을게. 지금 사는 마을 사람들도 다 정들었고 여기 생활도 익숙해. 그냥 좀 더 시내로 나가서 침수 위험 없는 곳으로 이사 갈까 봐.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게 하긴 마음이 좀 그래서. 걱정돼서 그래. 진선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 말처럼 진선 씨는 주민센터가 있는 좀 더 번화한 동네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수혜 걱정이 없는 지대의 단층 전셋집이었고 보상금 일부의 남편 생전에 남긴 적금을 보태 얻은 집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동안 수혜방 운영 당시 인연을 맺었던 주민센터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예전에 해뜰목 수혜방 계실 때 뵀었잖아요. 문화센터 쪽에서 공예반 새로 모집한다는데 선생님 생각이 나서요. 혹시 다시 맡아보실 생각 있으세요? 해뜰목 이름도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다시 바늘과 실을 들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의를 맡게 된 것을 계기로 전화번호도 바꾸었습니다. 뭔가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홧김에 바꾸고는 딸에게만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뭐야, 번호는 갑자기 왜 바꾸셨어요? 뭔 일 있었어요? 그냥 다 무너지고 새로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길래 다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어서. 딸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선 씨는 새 번호와 새 주소, 그리고 다시 짜인 일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커피를 내리고 천천히 손을 움직여 자수를 놓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었죠. 그리고 그 후 딸네 부부 사이에도 손주가 생기면서
진선 씨는 딸내 부부와 좀 더 많은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들 부부와 있었던 일도 하나둘 털어놓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들은 딸은 눈썹을 불끈 세웠습니다. 아니, 오빠 진짜 뭐야? 새언니도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다. 인간 말종이야, 정말. 집 맡아달랠 땐 어쩔 수 없었다 치고 수해 나서 다 망가졌다는 얘기 듣고도 엄마 안부 한마디 없이 뭐라 했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해? 이해가 안 됩니다. 장모님,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가족이 아니라도 걱정되는 게 사람인데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진짜. 지들 가게 하나 정리한 걸로 온갖 생색을 낼 때부터 알아봤어.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인데? 나였으면 진작 영 끊었어요. 원래도 딸은 성격이 매서운 편이었지만 이날만큼은 평소보다 더 단호하고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마 진선 씨 대신 더 화를 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선 씨는 딸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 깊은 곳에 분노가 천천히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모든 일이 잊혀질 때쯤 딸에게서 아들 내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 왔었어요. 엄마 번호 바뀐 거 맞냐고 묻더라. 이제 와서? 그동안 진짜 연락 한 통 안 했나 보네. 그런가 봐. 이제 한국 들어왔대요. 엄마한테 연락해서 이삿짐 정리 좀 여쭤보고 물건들 얘기도 정산할 게 있는데 엄마 번호가 다르다면서 나한테 번호 물어보더라고. 내가 그 얘기 듣는데 속이 다 뒤집히더라. 내가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는 줄 알았나 봐. 진짜 낯짝도 두껍지. 나는 그냥 모르는 척 했어. 딸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가 단단히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든든함을 느끼며 진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또 연락 오면 너도 귀찮게 연락하지 말라고 해.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다시 엮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진선 씨에게 그것은 뜨개질이었습니다. 삶이 한번 크게 끊어지고 난 뒤 다시 실을 잡는 일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망가진 관계들, 흩어진 마음, 엉켜버린 기억들을 어떻게든 짜맞추며 진선 씨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날은 실이 끊어지기도 했고 어떤 날은 바늘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선 씨는 매번 처음처럼 실을 다시 꿰고 코를 새로 잡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었고 허탈한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진선 씨는 사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나갔고 누군가는 끝까지 곁에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번호 하나로 단절되지만 또 누군가는 진심이 담긴 한마디로 마음을 이어주었죠. 진선 씨는 이제 더 이상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실은 감기고 삶은 또 짜여가겠죠. 그렇게 진선 씨는 오늘도 바늘을 들고 조용히 실을 감습니다. 딸 손녀가 쓸 노란 모자를 짜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작은 모자가 세상 바람을 막아줄 수 있기를. 그렇게 작지만 단단한 손끝의 사랑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진선 씨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고요하지만 분명한 리듬으로 실처럼 흔들리며도 이어지는 중입니다.